자,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은 아까 전부 다 본 내용이죠. 카이로 회담, 얄타 회담, 그 다음에 포츠담 선언, 그리고 소련의 참전, 일본에 대한 원폭 투하로 결국은 8월 15일 날 항복을 했다. 결국 일본의 항복은 우리가 그동안 일본에 대해서 치열하게 독립투쟁을 전개한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연합국이 승리한 그 승리의 대가로 얻게 된 선물이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해방 이후에 별로 발언권을 갖지 못하게 됐다라는 점. 특히 이제 여기서 카이로 회담은 최초의 독립을 약속한 것이고, 다시 포츠담 선언은 이것을 카이로 회담 내용을 재확인해 준 내용이다라고 봤을 때,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건 카이로야. 재확인 나오면 이건 포츠담 선언 이렇게 구분할 줄 알 것. 알겠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상당히 아까 복잡한, 선생님이 제가 이념적 스펙트럼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국내에는 이렇게 민족주의,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파라고요, 우파. 알겠어요? 얘네들이 바로 우파고, 사회주의가 뭐죠? 좌파입니다, 좌파. 그래서 이와 같이 우파 극우 세력과 그 다음에 좌파 극우적인 박헌영이 있었다 이거야. 알겠죠? 이래서 이렇게 국내에서는 이승만 주도를 해가지고 이승만이 만든 정당이 한국민주당이고, 이 한국민주당을 줄여서 한민당이라고 말로 해봐. 뭐라고? 한민당. 이 한민당에 누가 들어가 있었냐면, 아까 이승만과 함께 친일적인 행각을 벌이면서 일제시대에 돈도 많이 벌고 친일파로서 역할을 했던 누가 있다고? 네? 김성수하고 송진우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김성수, 송진우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알겠어요? 여러분들도 교재에 표시를 해놔. 사람 이름. 알겠죠? 자, 그런데 이거 봐봐요. 지금 순서가 중요한 것이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을 했지만 이미 일본의 패망을 미리 짐작한 국내 세력 누구예요? 중도 좌파였던 여운형이 만든 단체가 뭐가 있다고? 건국동맹. 이게 시험에 잘 나와. 중요 표시하세요. 건국동맹. 알겠어요? 1944년에 해방되기 1년 전부터 건국동맹을 만들어 놓고 있던 여운형이 8.15 날 해방되자마자 조선에 주둔했는 일본 놈들이 제일 급한 게 뭐예요? 야, 우리 천황폐하가 항복 선언을 했대. 그러면 조선에 있는 우리 일본군들이 전부 다 퇴각해야 될 거 아니야. 후퇴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생명이 보장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동안 일본 놈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우리 조선 사람들이 그동안 일본의 만행을 겪었던 조선 사람들이 일본 놈들을 고이 보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일본 놈 당시 조선 총독인가 하는 놈이 이제 불러가지고 여운형을 불러서 가장 조선 사람들이 존경하고 남한에서 실세인 사람이 누구냐 보니까 여운형이 제일 국민들의 지지도 많이 받고 그러더란 말이야. 그래서 여운형을 불러가지고 단파를 지었습니다. 그 여운형이 알겠다. 그럼 우리한테 3개월간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달라. 또 우리가 자체를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했어요. 여운형이 만든 단체가 뭐라고? 건국준비위원회. 이걸 줄여서 뭐라고 부를까? 건준이라고 그래요. 누가 건준을 만들었다고? 여운형입니다. 잘 물어봐 시험에. 알았어요? 여운형이 1945년 건준을 만들었다. 알겠죠? 그래서 건준을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건국동맹이 건준으로 발전했고, 결국은 뭡니까? 인민공화국을 선포해서 나중에는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결국은 9월 6일 날 인민공화국을 선포하고, 이제 이 건준에서 누가 빠져나가냐면 여기에 참여했던 중도 우파인 안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빠져나갑니다. 너무나 색깔이 빨가니까, 너무나 좌파적 성격이 강하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도 우파나 우파들이 많이 이탈해버리고 결국 인민공화국을 선포, 이걸 줄여서 인공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렇게 건국동맹에서 건국준비위원회로, 건국준비위원회가 다시 인공으로 가게 되더라. 알겠어요? 그래서 여운형이 따로 만든 조선의 정치 세력이 조선인민당인데 그다지 시험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아예 박헌영은 조선공산당을 재건하게 되죠. 알겠어요? 조선공산당은 언제 없었냐 하면 1920년에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가지고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졌는데 일본이 1925년 공산당 탄압을 너무 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해체됐었는데 다시 없어진 공산당을 다시 재건한 게 1945년 9월 12일 날이에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뭐가 돼? 남노당이죠. 남노당. 그래서 남한 노동당으로 발전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남한에 있었던 공산주의 세력, 아까 이걸 뭐라고? 극좌 박헌영이라고 그랬어요. 알겠어요? 극좌 박헌영. 국외에는 뭐가 있었냐? 국외에는 우리 남한 말고 바깥에는
좌파, 우파와 좌파가 역시 활동을 했었는데 당시 우파였던 누구야? 한독당을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김구라고 그랬죠? 김구. 김구가 만든 정치 세력이 임시정부의 정치 세력이 한독당이었어요. 그 한독당, 즉 김구의 중층에 있었던 임시정부가 드디어 귀국을 했습니다. 임시정부. 알겠죠? 이승만은 미국에 있다가 이승만이 귀국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미군의 지지를 받아서 한국민주당을 결성했는데 뒤늦게 김구는 중경 임시정부는 귀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경 임시정부 이름으로 귀국했어요? 개인 자격으로 들어왔어요? 개인 자격으로 들어왔어요. 왜? 미군정이 김구를 인정해야 안 해? 임시정부를 인정 안 했어. 그래서 개인 자격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 아주 쓸쓸하게 외롭게 들어옵니다. 김포항인가? 그 당시 김포는 서울에서 한참 떨어졌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 허허벌판 비행장에 떨어뜨렸는데 트럭인가를 타고 와가지고 오자마자 감기가 걸렸대. 근데 이승만은 말이야. 당시 그 미국에 와 있던 누구한테? 메가더한테 가가지고 메가더한테 먼저 알랑방으로 깨웠어요. 그러니까 메가더가 야 하지 중장한테 야 이승만이 들어가면 대대적인 환영을 해라 해가지고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에서 안락한 생활하면서 주로 외교론에 기대했던 그 미국 친미적인 이승만이 들어올 때는 특히 메가더 지원을 받은 이승만은 열렬한 국민적인 환영을 받은 반면 정말 피땀 흘리고 거짓골로 싸웠던 김구는 완전히 개차반 취급당했어요. 오자마자 감기 걸려가지고 벌벌 떨고 그랬었다 이거야. 이런 취급을 받고 있었다. 자, 봐보세요. 그리고 국외에 있었던 좌파죠. 좌파들은 그러니까 중국 본토에 있었거나 했던 이 사람들은 김일성은 이미 해산 사건 이후에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소련으로 건너갔어. 소련. 그래 안 그래? 소련군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컴백했어요. 그래서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누가? 김일성이. 북한이 아니고 북한.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북한으로 가고요. 그죠? 그리고 연안파. 그래서 마오쩌둥과 함께 중국을 통일하는, 그러니까 중국의 합작을 해가지고 일본과 싸우고 다시 국민당 정부를 몰아내는 데 참여했던 그 연안파는 나중에 귀국해서 조선 우영군 선발대가 5만 명인가가 들어와. 알겠죠? 이들이 북한 정권에 합류하게 된다. 근데 북한 정권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김일성이었다. 소련군을 등에 업고 들어왔으니까. 알겠어요? 이렇게 해방을 전후해서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새로운 정부가 세워질 그런 분주한 준비를 하더라. 특히 여운형이 만들었던 건국준비위원회가 당시 건국을 이름 그대로 건국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알겠죠? 그 다음 이제 보세요. 1945년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열렸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1945년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가 열렸는데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는 미국, 영국, 소련 이 세 나라의 외무장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동안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모스크바 삼상회의 내용입니다. 알겠어요?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 내용은 뭐냐? 모스크바 삼상회의 내용은 뭐냐? 자, 한국을 무조건 독립시켜준다고 그랬죠? 한국에 대해서 무조건 독립시켜주려 약속한 게 뭐였어? 카이로 회담이었죠. 이걸 다시 재보장한 게 뭐였어요? 포츠담 선언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해방을 딱 시켜놓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야, 안 되겠다. 한국을 무조건 독립시켜주기보다는 한국을 한 50년 정도 신탁 통치를 하는 게 낫겠구나라고 생각한 나라가 누구였을까? 미국이었을까? 소련이었을까? 미국이었어요. 루즈벨트는 원래 우리를 한 50년 정도 신탁 통치를 하려고 그랬대. 알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 세 나라가 1945년 해방된 한국을 바로 독립시켜주기보다는 5개년간 4개국에 의해서 미, 영, 소, 중 이 네 나라가 뭐 하자고? 한국을 바로 독립시켜주지 말고 신탁 통치를 하자라고 5개년 동안 4개국에 의한 신탁 통치안이 가결된 게 모스크바 삼상회의야. 알겠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서 뭐라고? 한반도에 대한 즉각 독립이 아니라 5년 동안 미국, 영국, 소련, 중국 네 나라에 의해서 한국을 인큐베이터에 집어넣자. 아직 미숙하니까 애들 독립시켜줘봐야 제대로 나라를 운영하기 힘들어. 그러니
인큐베이터에 집어넣어가지고 제대로 될 때까지 좀 우리가 다스리자. 알겠어요? 이게 뭐예요? 신탁 통치야. 그죠? 그래서 신탁 통치안이 열렸다. 알겠어요? 근데 보세요. 이 5개년 동안 한국을 신탁 통치를 하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 국내에서는 이제, 예, 처음에는 뭐예요? 이 5개년간 신탁 통치안에 대해서 좌익과 우익이 생각이 달라졌어요. 좌익은 처음에는 뭐였어? 그래, 맞아. 우리는 반탁한다. 모든 사람들이 반탁을 했었죠. 반탁. 그러다가 좌익은 나중에 참탁으로 돌아섰어요. 알겠어요? 소련의 사주를 받은 공산주의자들은 그래, 차라리 연합국의 요구대로 신탁 통치를 받아들이고 5년 뒤에 완전 독립을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연합국의 의견을 수용한다라고 찬탁으로 돌아섭니다. 그런데 우익은 완전히 우리는 신탁 통치를 반대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찬탁과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반탁에 의한 격렬한 대립이 전개되더라. 알겠어요? 언제? 모스크바 3상회의 이후에. 알겠죠? 다시 합니다. 모스크바 3상회의가 5개년간 신탁 통치를 결정하자 우리 국내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반탁을 했었다. 특히 김구 같은 경우도 이승만 같은 경우도 이렇게 우리 민족적 지도자들이 반탁 운동을 전개해버리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반탁으로 돌아섭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 찬탁을 했던 게 좋으냐 아니면 반탁을 했던 게 좋으냐를 역사 시계를 되돌이켜서 보고 우리가 그때 입장 와서 판단해보면 차라리 연합군의 의견을 들어서 인큐베이터에 좀 들어가 있다가 그들이 시킨 대로 해서 그 신탁 통치에서 벗어나는 게 훨씬 더 현명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동아일보가 왜곡 보도를 했어요. 사실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반탁이 답인 양, 특히 소련이 신탁 통치를 소련이 주장한 것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찬탁을 하게 되면 완전히 공산화돼 이런 식으로 말이야. 왜곡 보도를 한 거야, 동아일보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동아일보 왜곡 보도 때문에 신문의 보도 때문에 그냥 전 민족이 반탁으로 돌아왔단 말이야. 그런데 나중에 사태 파악을 해보니까 신탁 통치를 하자는 것은 소련이 아니라 미국이었어요. 그리고 이 신탁 통치가 결코 나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그래, 맞아. 연합국의 주장대로 신탁 통치를 하는 게 낫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좌야, 우야. 좌측이었다니까. 그래서 좌익은 찬탁으로 가고 우익은 안 돼. 김구 선생님이 반탁하자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반탁으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격렬한 찬탁과 반탁 운동이 전개됐다. 지금 대한민국도 2014년 현재 대한민국도 박근혜를 지지하는 51%와 박근혜를 찍지 않고 문재인을 찍었던 49%가 다 반으로 딱 나눠가지고 한쪽은 수구 꼴통 보수 이렇게 한쪽을 공격하고 우파는 좌파를 뭐라고? 종북 좌빨 이렇게 공격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모양이 어쩌면 이 당시 싸우고 있는 것하고 비슷해요. 아주. 그래 안 그래? 이렇게 싸우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싸우다가 결국 우리는 엄청난 사람들이 죽는 6.25 전쟁을 겪게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당시에 보세요. 이 당시에 이승만이 전국 순회 콘서트처럼 연설을 하러 다닙니다. 정치적 행보를 하러 다니죠. 특히 이승만이 1946년 6월 달에 정읍에서 정읍 발언을 합니다. 이것도 잘 나와요, 시험에. 알겠어요? 이승만이 정읍 발언에서 무슨 내용을 했냐면, 무슨 그 주장을 했냐면, 야, 이렇게 찬탁, 반탁 싸우지 말고, 우리 북한과 함께 합쳐서 하나 통일된 정부를 수립하지 말고, 남한만 뭐 하자고?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라고, 남한 단독 정부 수립안을 누가? 이승만이. 어디에서? 정읍에서 주장을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온 나라가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난리가 나죠. 내가 죽더라도 38선을 베고 죽더라도 이 나라를 통일시켜야겠다라고 나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글 쓴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을까? 김구 선생님이죠. 김구가 들으니까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야. 야, 차라리 남한만 미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자본주의 국가를 세우고 북한은 그냥 떨쳐버리자. 그래서 남북을 분단으로 시키자. 분단해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이승만이 남한 단독정부 수립 발언을 한 걸 뭐라고요? 정읍 발언이라고. 그 다음 달에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남북이 분단되겠어. 결코 분단만은 막아야지라고 누가? 김구가. 누구랑 함께? 김규식과 함께. 내가 가서 직접 넘어가서 김일성 만나가지고 단판을 짓고 오리라고 이렇게 좌우 합작
위원회를 결성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김부가 뭐 했어요? 당시 이제 북한에 건너가서 남북 협상을 시도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는 그 당시에 좌우합작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좌우합작위원회. 원래 이 좌우합작 7원칙이라는 것을 발표하고, 그래, 우리가 이렇게 남북으로 분단으로 가는 분단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좌익과 우익이 서로 손을 잡자라고 좌우합작을 주장했어요. 일제시대에도 좌우합작 운동을 했던 단체가 뭐가 있다고 그랬지? 일제시대 신간회가 있었죠. 이 일제시대에 1927년 만들었던 남성단체 신간회, 여성단체 또 뭐가 있었더라? 근회. 이 좌우합작 운동과 구분해야 돼요. 분리수거해야 돼. 그거는 일제시대의 좌우합작 운동이고, 이거는 뭐냐?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했던 것은 바로 해방 이후에, 알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 남북협상이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그런데 봐보세요. 국내에 있었던 조선인민당을 세웠던 여운형과 조선공산당을 세웠던 박헌영이 둘이 손을 잡고 지난번에 우리 독립운동할 때 그랬죠. 좌우가 손잡으면 단체 이름에 뭐가 들어간다고? 전선자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이렇게 민주주의 민족 전선을 결성하더니 그 중에 일부는 우파 손잡고 결국은 가자라고 이렇게 여기에 합류하고, 나머지는 뭐냐? 우리는 그렇게 못해라고 박헌영은 떨어져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남조선 노동당, 이걸 줄여서 뭐라고? 남로당을 결성했다. 누가 남로당? 박헌영. 극좌 박헌영은 남로당을 결성. 결국은 뭡니까? 여운형이 47년 7월 달에 암살당하고, 좌우합작운동을 주도했던 여운형이 암살당하고, 결국 그해 10월 달에 좌우합작위원회가 해산당하고 말더라. 북한은 뭐냐? 연안파와 김일성파가 어떻게 했어요? 조선신민당을 창당하고, 북조선 노동당에 이제 뭐야? 북조선 인민위원회가 결성돼서 이들이 현재 북한 정권으로 지금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알겠어요? 북한 정권으로. 그래서 상당히 복잡한 이 과정인데, 다시 하겠어요. 다시. 여러분들은 순서를 모스크바 삼상회의, 그 다음에 모스크바 삼상회의 이후에 격렬한 좌익에 의한 찬탁과 우익들에 의한 반탁운동, 찬탁 반탁운동이 격렬히 일어났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것. 알겠죠? 그리고 그 내막, 모스크바 삼상회의 이 결정사항에 대해서 좌익이 찬탁했다는 거, 우익은 반탁을 했다는 거. 그래서 특히 그 이후에 이승만의 정읍 발언은 남한만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는 내용이었고, 여기에 반대해서 김규식은 북한에 넘어가서 김일성, 김두봉을 만나가지고 아예 해방된, 그러니까 통일된 그런 정부 수립 운동을 했지만 성공 실패?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알겠어요? 실패로. 자, 그런데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이후에, 모스크바 삼상회의 이후에 결국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는 뭐가 결정됐냐 하면 한반도에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그런 논의가 모스크바 삼상회의에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5개년간 신탁 통치안이 결정됐고, 신탁 통치안 이외에도 뭐냐? 임시정부를 수립하자. 정부 수립 문제가 논의됐죠. 그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1차 미소 공동회의가 열렸어요. 그 다음에 2차 미소 공동회의가 열렸는데, 이 미소 공동위원회는 46년과 47년 두 번 어디에서 열렸을까? 어디에서 열렸을까? 서울 덕수궁에서 열렸어요. 말로 해보자. 어디라고? 덕수궁. 역사는 뭐라고? 시간, 인간, 공간이죠. 여기서는 사람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사람들은 미국 사람과 소련 사람이 당시 만나서 미소 두 나라 대표들이 만나서, 그래서 미국과 소련 두 나라 사람들이 46년에 1차, 47년에 2차 이렇게 어디에서 만났다고? 덕수궁에서만, 덕수궁. 알겠죠? 서울에서 두 번 만났습니다. 이 1차, 2차 남북, 그러니까 미소 공동위원회는, 1차, 2차 미소 공동위원회는 결국 뭘 의논했냐 하면, 자, 우리가 한반도에 정부를 수립할 수 있겠는가를 논의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 정부 수립 문제를 논의했는데 그 논의 내용이 뭐냐면, 미국은 소련하고 서로 입장이 달랐죠. 미국은 남한에 있는 모든 정치 단체를 참여시키자라고 한 반면에 소련은 야, 옛날 우리가 모스크바에서
결정한 모스크바 3상회의 이 결정사항을 따르는 사람들로만 참여시키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 뭐야? 찬탁단체로만 참여시키자는 얘기는 결국 누구만 참여시키자는 얘기야? 좌익들만 참여하자는 얘기죠. 누구한테 유리한 겁니까? 소련의 좌파 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는 소련한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거야. 그래서 이런 의견 대립으로 결국은 예,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실패로 끝났어요. 순서. 얘들아, 순서가 제일 중요해. 이거 보세요. 맨 처음에는 카이로 회담, 그 다음에 얄타 회담, 그 다음에 포츠담 선언, 그 다음에 모스크바 3상회의. 알겠죠? 그리고 그 모스크바 3상회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다. 미소공동위원회. 이 미소공동위원회가 좌절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냐? 야, 미국 사령관하고 남한에 있는 그 미국 사령관하고 북한의 소련군 사령관이 만나서 직접 한국을 점령한 점정군 사령관들이 만나서 우리가 해방된 한국에 어떤 정부를 세울 것인가라고 의논해 봤는데 이런 의견 대립 때문에 미국과 소련 의견 대립 때문에 정부 수립 문제가 지금 난관에 부닥쳤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면 국제사회에 한번 물어보자 해가지고 이 정부 수립 문제를 어디로 넘겼어요? 유엔으로 넘겼어요. 알겠어요? 유엔으로 한반도의 정부 수립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시켰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뭐냐? 그러면 우리 유엔에서 한국에 과연 정부가 수립될 수 있는지 없는지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을 파견하겠다. 그래서 한반도에 총선거가 가능한지 총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수립하는 문제가 가능한지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단을 파견하려고 한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북한으로 못 들어가게 소련군이 막았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입북이 좌절됐습니다. 그러자 유엔에서는 다시 어떤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면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총선거를 하자고 유엔에서 결정했어. 얘들아 봐봐. 당시 유엔을 누가 주도하고 있었죠?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유엔을 주도한 나라가 누구야? 미국이에요, 미국. 그래 안 그래? 미국의 이해관계가 유엔을 장악하고 유엔 대표부나 유엔 그 사무처가 있는 게 뉴욕이죠, 뉴욕. 미국이란 말이야. 미국이 유엔을 장악한 미국이 선거 가능한 지역에서만 총선거를 하자고 그랬어. 지금 북한으로는 못 들어가니까 이 말은 남한만 뭐 하자는 얘기야?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는 얘기야. 결국 이거 봐 얘들아. 결국 이전에 누구의 발언 내용과 일치해? 아 그렇구나. 친미적인 이승만이 미국의 마인드를 읽었구나 서로. 내 말 알겠어? 이렇게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남한만의 단독 선거 가능한 지역만 총선거를 하자 이렇게 결정 나버린 거야. 그래서 남한 단독 선거를 1948년 5월 10일 날 했어요. 이게 바로 무슨 총선거야? 50총선거. 말로 해봐라 얘들아. 뭐라고? 50총선거. 그죠? 그래서 50총선거를 단행했습니다. 여러분, 총선거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를 총선거라고 그래요. 말로 해봐. 뭐라고? 국회의원을 선출. 근데 1948년 5월 15일 날 이 50총선거는 뭐냐? 헌법을 만들 국회의원을 뽑았어요. 그래서 뭐예요? 재헌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50총선거다. 다시 말로 해보자. 무슨 총선거? 50총선거. 그건 뭐라고? 헌법을 만들기 위한 국회의원을 선출했었다. 그래서 이때 선출된 이 사람들이 1948년 7월 17일 날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헌법을 제정했어요. 헌법을 제정해서 이때 헌법을 공표했죠. 그래 안 그래? 헌법을 공표하게 되고 이날이 바로 그래서 뭐야? 재헌절이잖아. 알겠어? 헌법을 만든 날이라고요. 그리고 이 헌법에 따라서 그해 1948년 8월 15일 날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어요. 알았어요? 몇 년 만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어? 3년 만에. 지금 이 3년 동안에 이 복잡한 일들이 전개된 거야. 알겠죠? 다시 해보자 얘들아.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는데 해방되고 난 뒤 3년 만에 지금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게 되었다. 그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그 과정에서 이런 온갖 산고를 다 겪었다 이거야. 온갖 아픔과 충돌과 갈등과 좌절을 겪었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뭐냐?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게 됐는데 문제는 야, 안 돼. 어떻게 얘들아 주목해. 얼마 되지 않은 현대사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대목들이에요, 지금. 어떻게 남한만 따로 정부를 차리냐? 그러면 남북이 분단돼라고 50총선거를 반대해서 4월 3일 날 1948년 4월 3일 날 제주에서 제주 4.3 뭐가 있었어요? 항쟁이 있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제주 4.3 항쟁은 제주도에 있는 제주도에서 이제 좌익들이 그죠? 당시 제주도 좌익 세력이 제주 4.3 항쟁을 일으켰는데 이 좌익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 미국하고 국군 토벌대가 가가지고 4.3 항쟁을 일으키고 있던 그 빨치산 항쟁을 하고 있던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게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가 신문 내용을 보면 한 3만 명쯤 죽었을 것이다. 어디는 한 5만 명쯤 죽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현재 지금까지도 제주도 4.3 항쟁의 희생자가 몇 명쯤 되는지 조사 중이에요. 그런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란 거야 이게. 근데 4.3 항쟁이 뭐냐? 50총선거, 즉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반대하기 위한, 또는 다른 말로 이거 뭐라고 그래? 남북 분단을 반대하기 위한, 알겠죠? 그런 제주 4.3 항쟁이 일어났다. 그 다음 또 보세요. 1948년 5월 10일과 함께 10월 19일 날 여수와 순천에서 1948년이죠. 당시 11구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여수와 순천에 주둔해 있던 군인들로 하여금 이거 봐 얘들아. 제주도에서 무장 반란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걸 진압하러 보냈단 말이에요. 자, 이 군인들이 출동했는데 이 출동 군인 중에 누가 있었어요? 좌익이 있었어요. 공산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이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우리 군인이 우리 동족을 죽이냐라고 반란을 일으켰어. 이게 바로 뭐야?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죠. 누가 일으켰다고? 좌익들이. 오케이? 그래서 이거 봐 얘들아. 주목해.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남한에서 두 번이나 50총선거를 반대하기 위한 제주도 4.3 항쟁과 이 4.3 항쟁을 진압하러 출동한 군인 중에 좌익 군인이 반란을 일으킨 게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에요. 알겠어요? 이걸 묶어서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뭐냐 그럼 뭐라고? 남한 내에 누가?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사건이다. 알았어요? 다시. 하나는 48년 4.3 제주 항쟁. 또 하나는 여수 순천 11구 사건. 여기에 누가 연루되어 있었다고? 박정희가 연루되어 있었다. 알겠죠? 이 공산주의자 속에 이 좌익 공산주의자 속에 명단에 박정희가 있었는데 박정희는 자기 동료들을 다 팔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살아남았어요. 자, 보세요. 모스크바 3상회의의 그 왜곡 보도 내용, 동아일보 왜곡 보도 내용. 원래 이제 그 모스크바 3상회의는 자, 조선을 위해서 가장 정당한 것이라고 인정한다. 당시 좌파죠.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 좌파죠. 남한에 있었던 공산당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모스크바 3상회의를 지지하는 이런 담화를 발표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신탁통치 반대 국민총동은 이건 우파죠, 우파. 그래서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대선언문인데 이렇게 충돌했어요. 이 두 가지가. 알겠어요? 좌파, 우파가. 근데 문제는 뭐냐? 동아일보가 야, 이거 신탁통치를 하자는 주장을 누가 했다고 왜곡했어? 소련이 했다고 거짓말 친 거야. 알았어요? 원래는 신탁통치 주장을 누가 했다고? 미국이, 루스벨트가 5년이 아니라 20년 내지는 50년 정도 그 한국을 지배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까? 이것을 소련이 했다고 왜곡해버리는 바람에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격렬한 반탁운동이 전개되고 나중에 진상을 알게 된 좌파들은 찬탁을 했지만은 이렇게 이념에 따라서 좌파 우파 이념에 따라서 좌우 갈등이 심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 알겠죠? 그래서 반탁운동 이후에 좌익이 나중에 찬탁으로 돌아섰다는 거 알겠어요? 아까 봤던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자, 이승만은 50총선거에 참여했고요. 50총선거 결국 이승만의 한국민주당이 결국은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는 주도 세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1대 초대 대통령이 누가 됐어요?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됐어요. 당시 이거 봐. 당시 이걸 또 물을 수 있어요. 당시 이 재헌 의원들이 재헌 국회에서 한 일이 뭐냐? 헌법을 만드는 일을 했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이 재헌 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했어요. 알겠어요? 대통령을 선출해서 그래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국민이 뽑은 거야? 국회에서 뽑은 거야? 국회에서 뽑은 거예요. 그래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국회에서 간접적으로 선출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을 재헌 의원들이 선출했었다라는 점.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남북협상파. 아까 김규식은 이제 자주연맹을 만들었었는데 이들이 1948년 4월 달에 남북협상을 하러 갔었고 남북협상 선거에서 실패했어? 실패로 끝났어. 그러나 결국 뭐냐? 김규식 이런 사람들은 50총선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봐보세요. 제주도 도민들도 반대했고 김규식도 50총선거에 참여하지 않았고 총선거에 참여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하는 거고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하는 것은 결국 남북 분단이 되니까 통일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참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결국 49년 6월 달에 김구는 암살을 당하더라. 이거 봐. 그리고 남쪽에 있었던 남한노동당, 남조선노동당 박헌영이 제주도 4.3 항쟁을 뒤에서 배후 조종하고, 그죠? 여수 순천 사건, 그리고 제주도 4.3 항쟁, 이 두 가지는 남한에 있던 누가 일으킨 사건이라고?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거다. 오케이? 남한 공산주의자들이 제주 4.3 항쟁과 여수 순천 11구 사건을 주도했었다. 북한은 김일성이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만들더니 결국은 지금 북한의 정식 나라 이름이 뭐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죠. 이렇게 남한은 남한 정부로 북한은 북한 정부로 이렇게 따로따로 분단이 되게 됐다. 알겠어요? 남한이 먼저 나라를 세웠어? 북한이 먼저 나라를 세웠어? 남한이 먼저 세웠어요. 남한은 언제 세웠어요? 같은 해 8월 15일 날 세웠죠? 북한은 몇 월 며칠 날 세웠어요? 9월 9일 날 세웠어요. 그래서 구구절이라고 그래. 북한은 건국기념일이 몇 월 며칠이야? 9월 9일, 구구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분은 뭐예요? 빌미는 남한 너네들이 먼저 정부를 세워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세웠다. 우리는 통일된 정부를 세우려고 했는데 남한이 먼저 배신했다. 이런 식으로 분단의 책임을 북한 놈들이 남한한테 덤터기를 씌웁니다. 얘네들이 먼저 세웠으니까 너네들 책임이야.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보겠어요. 책을 찾아봐. 여러분들 책에 있어 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게 그 남한 내에 있었던 친일파들이죠. 아까 친일파. 적극적으로 일본에 협력했던 자들이거나 아까 그 얘기했던 김성수라든지 또는 송진우라든지 이런 사람 외에도 수많은 친일파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일파들이 일본 놈들이 패망하고 일본 군대가 이제 떠나고 일본이 패망하니까 어때요? 완전히 공포에 떨었겠죠. 우리는 죽었구나라고 했는데 이게 웬일이야? 남한에 진주했던 누가요? 미국이. 친일파들 어떻게 했어요? 살려줬어요. 야, 지금 사람도 없고 나라가 어지러운데 이 좋은 사람들은 나라를 세울 만한 능력도 없는데 그나마 일본에 협력했던 남한의 친일 군대 또는 친일 경찰, 친일 행정 관료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미 군정이 친일파 식민기구의 관리들을 그대로 썼어요. 내 말 알겠어? 그래서 일제시대에 일본에 협력했던 그들이 갑자기 어떻게 됐어? 구세주가 나타났죠. 미국이 오면 다 죽을 줄 알았는데 미국이 와가지고 자기를 살려준 거야. 그러니까 일본한테 그 친일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뭘로 바뀌어? 미국한테 친미주의자로 바뀌어요. 알았어요? 이렇게 해서 목숨을 부지하게 됐다. 그러니 지금도 오로지 미국한테 기대면 여러분 생각해봐. 지금 우리나라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북한하고 남한하고 싸우면 객관적인 전력상 여러분들 누가 이길 것 같아? 남한이 이길 것 같아? 북한이 이길 것 같아? 어?
왜 나만 일 것 같아? 무슨 근거로? 더 봤는데 어. 강용석이 나타나는 강에서? 뭐래? 그 해군 전력 뭐라 그랬지? 뭐 우리나라에 위치성이 뭐 세대가 있는데 그거 한 대로 북한의 모든 해저 함정 다 무효화시킬 수 있다고. 그러니까 북한이 남한보다 무력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은 뭐예요? 핵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북한은 오로지 어디에 매달려? 핵한테 죽고 살고 매달립니다. 이 핵이 있어야만 그나마 쟤네들이 자기 명을 보존하지. 만약 핵이 없으면 북한은 바로 그냥 개박살 나는 거야.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는 장면 봤어요? 여러분 게임하듯이 가서 두들겨 패잖아. 그래 안 그래? 완전히 전 세계 중계방송 오면서 이라크 주요 시설들 다 폭파하고 지하 벙커 있는 데까지 요즘은 그 미사일이 뚫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벙커에 수보도 다 잡아내서 다 죽여요. 그런 정도로 무참한 폭격하는 장면을 김정일도 봤어요. 그리고 그 아들 김정은도 다 알아. 그래 안 그래? 김정은도 게임 세대잖아. 그러니 우린 죽겠구나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살아남으려면 뭐 하나만 쥐고 있어야 돼? 핵 쥐고 있으면서 너네들 우리 패면 우리 다 같이 다 죽어.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전략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지금 누구야? 북한입니다.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인 전력상 이지스함이나 미국의 그 항공모함이 오면은 항공모함 한 대만 와도 아마 북한 전력을 다 무력화시킬 정도로 우리의 막강한 전력이 그러니까 이쪽 편 전력이 우세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도 이지스함을 몇 대씩이나 갖고 있고 우리 남한의 그 전투력도 굉장히 셉니다. 그래 안 그래?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남한의 군사 작전권을 남한 군대가 쥐고 있어요. 미국이 쥐고 있어요. 미국이 쥐고 있어. 이게 바로 유명한 군 작전권이죠. 그래 안 그래? 전시 작전권이죠. 말로 해봐 뭐라고? 전시 작전권. 그 전시 작전권을 지금 6.25 때 이승만이 미국한테 줘버렸어. 야 우리가 싸울 능력이 없으니까 제발 너네들이 전쟁이 터지면은 앞으로도 너네들이 계속 전쟁 때 군대 작전권을 너네들이 쥐어라고 이승만이 줘버린 그 전시 작전권을 아직도 안 돌려받는 거야. 그래서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이 야 이게 무슨 쪽팔린 짓이냐. 우리 대한민국 군인도 엄연히 있고 대한민국 군대가 이렇게 강성한데 이 강성한 군대를 놔두고 우리 군대를 마음대로 전쟁이 터지면 작전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미국한테 빌붙어서 그럼 되겠느냐. 옛날 이순신 생각해보세요. 이순신이 막 싸우는데 명나라 그 수군 대장 진린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밤나라 배나라 막 간섭을 하는 거야. 그렇게 이순신이 진린하고 단판을 붙었죠. 그래가지고 전시작전권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이순신의 주도적인 전시작전권 가지고 임진왜란때 이겨냈단 말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전시작전권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우리 국토 보존을 위해서 우리가 자주적으로 우리의 작전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이명박 때 그리고 박근혜 때 와가지고 제발 좀 우리 좀 도와줘라고 하면서 미국한테 다리 붙들고 말이야. 전시작전권 계속 너희들이 좀 행사해줘. 우리 좀 도와주면서 아직도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있는 거야. 왜 그럴까요 그들이? 왜 그럴까요? 이렇다니까. 나라를 세운 놈들이 전부 다 이놈들이 지금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미국 오빠만 있어야 돼 하면서 미국한테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쪽팔리고 그 창피한 노릇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직도 미국이 우리나라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고 군사작전권을 미국이 갖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고 많은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게 되고 또 우리 한류가 또 뭐 그 싸이가 세계 사람들을 흔들게 만들고 했더라도 아직도 이렇게 정말 네 나라를 너네들 스스로가 지키고 있냐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따지고 보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나라를 지키지도 못하고 미국한테 의존하고 있어라는 이런 쪽팔린 문제에 우리가 직면했다 이거야. 알겠어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렇게 일제시대에 일본한테 친일했던 놈들이 그대로 미국한테 붙어가지고 미국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어라고 하는 그런 마치 한 아이가 성장해서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한테 계속 기대다 보니까 완전히 마마보이나 마마걸이 되는 것처럼 똑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봐보세요. 제헌의회. 아까 얘기했죠? 1948년 7월 17일 날 헌법이 반포되고 그죠? 그 헌법을 만든 의회가 제헌의회인데 이 제헌의회가 한 일 가운데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공포했다. 여러분, 얘들아, 봐봐.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제헌의회가 한 일 세 가지. 하나는 뭐? 헌법 제정. 또 하나는 뭐? 대통령 선출. 알겠죠?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요?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친일파 처벌법을 만들었다. 이거. 다시 합니다. 고개 들어. 제헌의회에서 한 세 가지 일. 뭐라고? 헌법을 제정. 또 하나 뭐? 대통령 선출. 또 하나 뭐? 반민특위법 제정. 알겠어요?
세 가지. 친일파 처벌법, 반민족 행위 처벌법. 이게 친일파 처벌법이야. 요걸 공포했다 이거야. 그래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1948년 9월 달에 공포되고 그 법에 따라서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재헌의회 안에. 그래서 특별위원회가 당시 이제 반민족 행위자들을 잡아냈습니다. 박흥식. 이 박흥식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백화점을 가진 사람이에요. 화신백화점이라고 들어봤어요? 지금은 다 없어져 버렸는데 종로에 화신백화점이라고 선생님 그 고등학교 때까지도 있었습니다. 화신백화점이라고 거기에 이제 종로학원도 있었고 그 종로학원에서 좀 나오면 화신백화점이랑 가장 번화한 거기에 화신백화점이 있었는데 일제시대에 일본 놈들이 만든 백화점보다 더 크게 백화점을 만든 박흥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인지 알만하죠. 일제시대 백화점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친일파로서 일본한테 협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광수는 기린 이광수가 아니야. 알았어요? 춘원 이광수. 그래서 이 이광수는 역시 이제 28 독립선언서를 썼었고, 알겠어요? 최남선과 함께, 최남선도 기미 독립선언문을 썼던 그 최남선인데 전부 다 이렇게 반민족 행위자로서 잡혔습니다. 최린, 노덕술. 이 노덕술은 여러분 이름을 기억해야 돼. 이 노덕술은 악질 친일 경찰이었어요. 알겠죠? 그놈이 잡혔단 말이야. 잡혔는데 제대로 처벌받지 못했습니다. 전부 다 나중에 풀려나 버렸어요. 한 사람도 사형당하거나 3년 이상 징역을 산 사람이 없어요. 거의 다 풀려나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해방된 이후에 일본에 협조했던 친일파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왜? 결국 이 반민특위를 누가요? 국회 안에 프락치가 간첩이 있대 해가지고 누가? 이승만이 국회 안에 간첩을 잡는다는 구실로 요즘 같으면 종북 좌빨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빨갱이 잡는다는 구실로 국회를 습격했어요. 경찰들 동원해서. 그 경찰이 누구냐? 친일 경찰 노덕술의 쫄따구들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국회에 테러를 가하고 반민특위를 해체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냐? 우리가 재헌의회 때 반민족 행위 처벌을 만들어서 친일파를 청산하려고 했던 그 노력이 결국 이승만의 견제로 국회 프락치 사건, 66 사건, 테러 사건이죠. 그래서 결국은 반민특위가 해체되고 친일파 청산에 실패하게 됐다. 예. 우리는 이렇게 해방이 됐지만 일본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쉬었다가 또 6.25 이후에 오늘날까지 역사를 또 보도록 하겠어요. 지금 70페이지까지 했죠? 70페이지?